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 씨입니다. 그 언젠가부터 원우 씨가 저한테 자꾸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굉장히 떨려요. 그 소개팅 나왔을 때처럼 떨려요. 그런 떨림을 간직한다는 건 참 소중한 일이지 않을까요? 소개팅으로 목이 간직하고 다 맨다, 싶은데 내가. 자꾸 여기서 설레네. 내 앞에서 이 넓은 방에 지금 남자 시커먼 남자 보면서 둘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네. 지금 이 얘기가 더 커뮤니티의 마지막 이야기랑 결부돼서 나갈지 네. 아니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도 그 원우 씨가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3명의 스타 중에 네. 우리 방송에 사실 제일 밀접하게 연관된 분은 그렇죠. 이분이에요. 맞아요. 이준석이 뭐고 조국이 뭐람? 그래. 누구세요? 김재섭 씨. 슈퍼맨 김재섭. 이번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도나스죠, 도나스. 네. 도봉이 낳은 스타.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김재섭 씨가 진짜 약간 예상을 깨고 네. 파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은 거죠. 뒤집었죠. 네. 그렇게 해서 도봉갑이었나요? 네. 도봉갑에서 안규령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의 김재섭 슈퍼맨이 네. 진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네, 그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에서는 뭐 11대 2인가요? 네. 그 박성민 완패했었는데 백곰에게 완전히 그냥 뭐 별 이렇게 좀 천박한 표현이지만 발렸었는데 그다음에 엄청 시무룩해 했었잖아요. 전투는 졌지만 전쟁은 이긴 형태가 된 거죠. 그렇게라도 네. 볼 수 있겠네요. 비유를 하자면 저희 둘에게도 상당히 큰 임팩트를 줬었던 그분이 네. 이번엔 진짜 금배지를 이번에 다셨어요. 달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 서울 그 이렇게 뭐 개표 결과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또 지형이라는 게 뭐 강남 벨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 쪽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고 또 다른 지역들은 뭐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다 민주당이고 이제 이런데 지금 혼자 그 동북 지역 서울 동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혼자 그렇죠. 조그만하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김재섭. 도봉갑, 네. 김재섭의 지역구.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이제 의미. 과거에 이제 뭐 광주에서 이정현이 당선된 뭐 거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뭐 그의 어떤 버금 갈 수 있는 수도권에서 이 수도권 벨트에서 게다가 요번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죠. 해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참 또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동력은 이번에 일단은 대진운도 좀 있었고 전 안규령 후보에 좀 패착이 있었다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또 되게 많이 때려맞았어요. 안규령 후보가. 아니 일단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놀리기 좋은 그게 이제 된 것 같아요. 유세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안규령 후보가 이번에 저기 막 동네도 잘 모르고 이제 뭐 그냥 꽂은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냥 연고도 없는데 그냥 하는 맞아요. 거다 보니까 그 도봉구 시민들이 거기에서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빈정이 상하고 분노하신 게 아닌가. 근데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기도 하고 본인이 뭐 4대째인가요? 지금 뭐 태어날 아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4대째 도봉에서 살고 있고 하면서 되게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구가 된 게 아닌가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김재섭 의원이 어떻게 지역구 어떤 홍보를 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 다만 더 커뮤니티가 역주행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사람에게 플러스가 됐다. 결과적으로 맞아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김재섭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과 강점이 약점은 저는 정치인에게 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 중요하죠. 근데 김재섭 씨는 되게 기골이 장대하고 좀 무섭게 생겼어요. 맞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위압감이 들죠. 위압감이 느껴져서 어떤 정치인으로서 사실 좋은 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김재섭 씨를 보면 그래서 약간 호감이 느껴지기보다는 주눅들기가 쉽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링크를 걸 수 있을까? 에 대한 이 약점을 근데 보완한 게 전 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본인의 이야기를 드러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었기 때문에 방송의 힘이 굉장히 무섭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냥 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인생과 이야기가 그 선을 넘어서 면이 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입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김재섭 후보에게는 그동안의 본인의 약점을 잘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도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그 안에서 방송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백곰과 슈퍼맨이 조금 앞에서 끌어가는 면이 많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방송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는 더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백곰에 대한 비판을 좀 했었잖아요. 네네. 백곰의 어떤 무능, 네. 어찌할 줄 몰라 했었던 그 그쵸. 모습. 네. 이제는 그 잣대가 더욱더 엄격하게 이제는 이건 예능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현역 의원이에요. 현역 의원에게 아마 국민이 그 기준을 그 심판대를 당연히 엄중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고요. 그 부분을 청년 정치인이 잘 돌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에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정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어떤 결과와 실적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 좀 큰 정치인으로 몸만 성장하지 말고 그 그릇 자체가 성장할 수 있으면 정말 지지하는 마음, 지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게 물론 전 도봉갑에 안 살기 때문에 투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청년 정치인. 그래도 이게 방송에서 우리가 되게 열정적으로 그 방송을 봤던 거다 보니까 되게 정이 가는 게 있어요. 정이 가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분한테는 정말 100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되게 본인에게 손해될 만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까지를 드러낸 그 전략이랄까 뭐 그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분의 어떤 외모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강하고 거칠고 거세게 느껴지는 그 외모를 뚫어낼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 뭐라고 하죠? 서사가 그 방송을 통해서 구현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원들을 바탕으로 김재섭 의원이 저는 지역구 내에서도 정치를 하지만 사실 국회의원은 국가 정치를 하는 그 하나하나가 뭐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당내 정치에도 많이 주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뭐 고인물 정당인데 그 안에서 지금 뭐 이렇게 파란을 일으킨 주역으로서 당 내에서도 저는 좀 김재섭을 좀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역할을 좀 부여해서 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좀 김재섭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원을 이렇게 아끼는 화분에 이렇게 물을 주듯이 이렇게 잘 길러낼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 당내에 존재하기를 좀 바라는 소망도 그게 있어요.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물론 또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청년 정치인을 다루는 우파의 태도라는 것은 상징적 꽃돌이였죠. 그냥. 껌이죠, 껌. 그러니까 씹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단물이 빠지면 소모품처럼 정말 정확하게 그냥 단물이 빠지면 버리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김재섭 의원은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능력치가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 그리고 또 그렇게 소모품처럼 하면 진짜 우파는 힘들 거예요. 지금 현재 정치 구도에서 이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민주당에서 원래 소선거구제 개편 진행했었잖아요. 지난번부터. 근데 그때 새누리당이 안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안 받은 결과가 지금 전체 유권자의 어떤 표차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의 차이를 지금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 새누리당이 똥볼 찼던 거고 그 결과를 지금 감당하는 거죠. 그 후신은 이제 국민의힘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현재만 보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사실 정치고 우파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뼈아픈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를 발견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비관적인데 절망적이긴 하네요. 진짜. 본인들의 밥그릇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 정치를 잘 길러내야 됩니다. 이번에 그 결과죠. 이번에 이렇게까지 결과가 안 좋았던 그 결과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뭐 저희 총선 얘기 좀 길게 나눠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에피소드와 이번 에피소드까지 해서 좀 총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이것도 근데 가벼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어떤 얘기인가요? 그 요새 뭐 같이 이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묶어서 진행을 해보면 저는 이 이름을 사과 특집이라고 하고 싶어요. 사과 특집. 사과 특집? 어폴로지 특집인데. 사과한 사람들 얘기를 주로 하는 건가요? 뭐 이제 그러니까 사과해야 하거나. 어쨌든 지금 사과가 이야기 이슈가 되는 이야기. 좋구나 특화 컨텐츠 아닌가요, 이거? 사과를 요구하는. 당장이 사과를 요구하는. 일단 황 씨가 2명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송하윤인가? 송하윤 배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요 배우 이렇게 3명이 좀 이슈가 많이 됐죠. 최근에 한 달 어간에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근데 혹시 뭐 양황은 연예인 황정음 씨랑 쇼트트랙 스케이터 황대현
그 올림픽 맞아요. 금메달리스트죠. 네네. 뭐 이 내용들을 조금 뭐 혹시 원우 씨가 내용을 좀 간추려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이혼을 네. 남편분과 네. 이혼을 하기로 된 게 일단 인스타에 어쨌든 본인이 글을 막 그 업데이트를 하셔서 업로드를 하셔서 그쵸.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긴 네. 했는데 그렇게 네, 해서 뭐 이제 황정음 씨가 이혼을 하신다는 소식이 막 전해졌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녀의 어떤 인스타에 그런 업로드하는 과정을 네. 별로 뭐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 네네네네네. 과정을. 그러나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제법 연예인으로서는 네. 제법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경솔한가? 그 연예인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살 길을 잘 찾은 걸 수도 있다.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SNL 이런 SNL로 데도 연결된 나와서 거죠, 사실. 네. 사실 그런 식의 어떤 헐리우드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네. 존재했었던 적이 없는 찾아보기 거죠. 어려웠는데 그 부분을 잘 돌파해 나간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뭐 당연히 개인 송사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연예인 황정음 씨가 어떤 일반인의 사진을 막 올리면서 네. 상간녀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쵸. 막 추녀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자신의 남편의 상간녀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아까 뭐 추녀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조롱과 비방을 네. 본인 개인 인스타에다가 올리셨었죠. 네. 인스타 스토리인가요? 뭐 그런 데도 올리셨던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오해였고 잘못된 사실이었고 전혀 무관한 여성이었고 네. 그래서 1차 사과를 먼저 한번 합니다. 네. 그 1차 사과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한 몇 시간 동안 여론의 뭐 십자포화를 받고 결국은 다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지탄은 여전하죠. 네, 이게 사실 SNL로 되게 잘 가져왔었는데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네네. 본인과 남편의 어떤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경솔하고 네. 그동안에 뭐 황정음 씨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까지 혹은 세계관에 대해서까지 네. 사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을 보시면서 원우 씨는 느꼈던 부분이 뭔가요? 그러니까 저도 요 건에 있어서는 대중들의 그 어떤 감정선을 따라가게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에 그 이렇게 저격하는 그 이제 그 여성 어떤 묻 여성을 저격한 그 조롱한 그 스토리 올리고 하는 거는 아니 이혼하고 그 상간녀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추측컨대 지금 전 남편이 이렇게 뭐 바람을 피거나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전모를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도 그럼 모르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쩌면 중립기어를 박는 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저는 그 중립기어까지를 떠나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송사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 자식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야 되나?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공해죠, 사실. 저는 되게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의견은 뭐 비판받을 수도 있고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죠. 황정음 씨가 그 인스타 스토리로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과문 2차례를 올렸고 지금도 올라와 있는 그 글도 사실 저는 좀 고가워요. 그 고깝다라는 표현이 사실 뭐 경솔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인가요? 제가 되게 꼰대 같은 걸 수 있는데 이게 사과문의 정석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히 사무적으로 자 조목조목 자 이제 이런 부분을 내가 실수했다고 얘기했으니까 괜찮지라는 느낌으로 전 받아들여져요. 그 어떤 문장에도 사과한다라는 문장은 써 있지만 죄송하다 사죄드린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일반인에게 가했던 이 그 황정음 씨의 조롱의 수위는 제가 봤었습니다. 그 내용. 전 이거는 완전히 엎드려서 울면서 고해성사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무적으로 제가 피해 보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자고 없는 말을 하지? 저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조목조목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잖아요. 사실 이 느낌인 거죠. 말의 건조성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황정음 씨든 황정음 씨 뭐 소속사든 간에 글 잘못 썼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대중 연예인 아닙니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 바칠 일이 있을까? 어떤 어디까지 피해를 보상할게요에 낱낱이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선 엎드릴 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뭐든지. 맞아요. 근데
하물며 그게 애매한 상황도 아니고 본인의 일방적 잘못, 일방적인 가해였는데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그 개인의 송사는 개인의 송사고 성인의 문제인데 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엄청나게 극심한 피해를 받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드라이하게 사과를 한다? 약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 네, 저는 이 부분은 자존심 부릴 영역도 아니고 물론 본인은 되게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하신 걸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안에다 정서를 담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네.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과의 스킬이 되게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게 지금 연예인 황정음에 대한 그 실망을 계속해서 1차, 2차를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게 아닐까. 네. 그 글을 보고 있으면 모자랐다고 이렇게 뻣뻣하게 사과를 해. 감히. 약간 이런 꼰대 마인드가 제가 들어요. 이게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니 뭐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는 네. 건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사과한 다음에 합의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 네.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꼰대이긴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생각나는 분이 한소희 씨거든요. 네. 한소희 씨가 이제 물론 뭐 사안은 전혀 다른데 네. 이제 그거 같아요. 한소희 씨도 그렇고 한소희 씨의 경우에는 이번에 뭐 이런 뭐 류준열 해리 이런 논란이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론 특히 여성 맞아요. 팬들로부터. 네. 근데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한소희처럼 그렇게 뭐 전폭적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번에 그 SNL 찍고 이런 과정에서 좀 최근에 형성된 일종의 응원 그렇죠. 네,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신에게 왜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일군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믿고 막 함부로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 에너지들이 계속 탈색되어 가는 걸 느낄 때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악수를 두는 거예요. 한소희 씨 같은 경우에도 무리수를 둔다. 네. 한소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다가 뭐를 자꾸 계속 올리는 바람에 그렇죠.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됐었던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는. 네.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인데 물론 결과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폭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한소희와 황정음을 좀 다르게 보는 이유는 우선 한소희의 경우는 그냥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이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멘탈을 관리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뭐 제가 그것까지 지나치게 막 비판하고 약간 연예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인데 제가 사실 황정음 건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이유는 일반인을 갖다가 본인이 조롱했었고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러니까 뭐 한소희, 해리, 류준열의 어떤 연애사의 문제는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렇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오케이. 뭐 가십의 어떤 중심에 계신 분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 선택이 지혜롭든 말든 간에 그냥 우리는 가십으로 느낄게요. 가 준비돼 있는데 일반인한테 하는 거는 황정음은 그쵸. 완전히 패착이다. 요 생각인 거고 사과 문제를 하나 더 하면 이제 황대현 스케이트 선수 황대현 씨가 박지원이라는 또 같은 국가대표 요 사건 뭘까요? 를 이제 이거 어제도 또 이랬거든 또 이거 엊그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방해를 해서 그 이제 페널티를 받고 결국은 박지원 씨는 그 방해로 인해서 뭐 4등을 해서 메달을 따지 못했고 황대현 씨는 뭐 역시 페널티를 받아서 팀킬을 하게 된 거고 이게 조금 더 큰 문제는 박지원 씨는 아마 그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 군면제가 돼가지고 지난 그때 1등으로 달리다가 뭐 아마 그 황대현 씨한테 좀 페널티를 받았던 걸로 방해를 받았던 걸로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해야 되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워낙 쇼트트랙 잘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또 올림픽을 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어떤 군대를 뭐 군면제를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한 인생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팀킬을 해도 되느냐.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더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반칙을 해서 그 사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자기도 나중에 실격패를 당하는 실격패를 당하는 이 과정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황대현 씨가 그 세계 선수권이었나요? 그때 세 번째 박지원을 방해를 했던 일이거든요. 세 번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자꾸만 이제 그 쇼트트랙 우리나라 그 빙상계에 대한 의혹들이 있잖아요. 한체대 라인. 한체대 라인에 대한. 그래서 그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황대현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황대현에게 계속 사과 요구를 했고 그때 이제 황대현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인터뷰를 봤는데 인스타에 아무런 것도 남기지는 않았고요. 그냥 기자들 인터뷰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원이 형에게. 그러나 사과할 일인지는 모르겠다.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과할 일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욱더 욕바지가 됐어요. 네. 원우 씨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조금 부가적인 정보를 좀 첨가를 하면 네. 일단 박지원 선수가 굉장히 잘 탄 선수예요. 아, 그렇죠. 그 우리 저기 지금 현재 1위라고 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약간 독보적인 네. 좀 존재예요. 네. 그리고 비한체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황대현은 한체대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한체대 출신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스포츠계에서는 약간 주류에 속해 있는 뭐 서울대 같은 거죠. 뭐 메저리티죠. 네. 네. 그래서 그 파벌 싸움 아니냐 이거. 그 다음에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지원 선수와의 갈등 이전에도 이묘준 선수랑 맞아요. 네. 막 송사까지 치르면서 네. 린 샤오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묘준 선수가 결국엔 중국으로 기화를 한 그렇죠. 거거든요. 말씀하신 지금 린 샤오준 네. 선수가 됐어요. 네. 근데 황대현 선수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이묘준 선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도 현장에서 린 샤오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는 그 귀한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조롱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뭔가 그런 뉘앙스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뭘까 도대체 어떤 흑막이 있는 걸까? 이 사람의 어떤 심리 정말로 고의적으로 박지원의 군대라든지 뭐 무슨 커리어에 흠집을 내기 위한 뭐 고의적인 마타도인 건지. 근데 물론 이게 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공격을 하거나 하면 예전에 그 우리 누구죠? 그 무슨 보름 선수 김보름 선수 황선영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선영, 김보름 노선영 선수 되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고 있지만 매우 미심쩍고 우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날짜가 4월 12일인데 4월 11일에도 또 그랬어요. 이번 지금 충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물론 역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이런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뭐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뭐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도 쇼트랙을 여러 번 봤지만 뭐 저렇게까지 반칙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게다가 한 명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쇼트랙은 반칙이 많이 나오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황대현 선수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 쇼트랙은 워낙 접촉이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되게 많은 경기고 그 규칙의 한계가 있어요. 전투적인 그런 그리고 워낙 섞여 있으니까 사실 저희도 오랫동안 동계올림픽 때만 쇼트랙 보지만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쵸. 왜냐면 넘어지면, 언제 자빠질지 모르고 넘어지면 다 모든 게 릴레이 하다가 언제 그어버릴지 모르니까 사실 좀 조마조마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들이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계속 결승 라인에 오르니까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한 번, 두 번 섞일 수도 있겠죠. 이걸 황대현 입장에서 완전히 이해해 준다면. 근데 저는 아주 협소하게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것도 황정음처럼 황대현의 사과의 스킬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제가 아까 해줬던 황대현의 인터뷰를 지원이 형에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지원이 형한테 사과를 근데 드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게 사과를 해서 형님이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싸가지의 논란이 왔을까. 근데 자기가 뭔데 선수들끼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사과할 게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당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했을 때 학교에 딱 가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재수했으니까 기분 나쁠 수 있는 건 아는데 내가 말 놓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거는 내가 해줘야지. 그렇잖아 우리 정서상. 애기니까. 내가 그런 걸 몰랐던 거야. 편하게 말해. 우리 나도 재수했고 우리 동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한테 기분 나쁜 건 아는데 우리 동기니까 내가 말 놓을게라고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거죠. 전 지금 황대현의 사과도 전 그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본인이 잘못을 했어.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건 사과할 일 아닌데요라고 하면 그걸 왜 네가 결정하냐고. 이 염치 없는 놈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다시 진정성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전 진정성이 없는 되게 많은 경우들 중에 해당되는 거는 왜 진정성이 없냐? 진정하지 않기 때문인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별로 진짜로 사과하고 싶지가 않고 맞아요. 누군가에게 뭐 이끌려서라든지 그냥 맥락상 내가 지금 이거 사과를 하는 척이라도 안 하면 그렇죠. 파묻힐 것 같으니까 그냥 정말 척만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눈 가리고 아웅인 거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런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박지원 선수한테는 상당히 지금 큰
중요한 네. 국면인 것 같아서 맞아요. 이걸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황대현 선수에 대한 굉장히 분노감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거고. 맞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이게 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될까봐 그런 거지.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동네에서 같이 뭐 이렇게 직장 동료로 일한다든지 네. 혹은 뭐 제가 제 무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있으면 전 이런 사람이랑 같이 안 놀 것 같아요. 정말 싫죠. 정말 그래서 한 체대 혹은 이 쇼트트랙 선수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네. 있는지 저는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게 아마 근데 공론화가 이제 될 것 같거든요. 네. 더 확장돼서 어떤 식으로든 좀 뭔가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뭐 스포츠 스타 되는 거 좋은데 쇼트트랙 뭐 우리 4년에 한 번 즐깁니다, 사실. 네. 뭐 세계 선수권 다 중요하고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권 다 중요하지만 결국 스포츠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즐거움과 그들의 응원을 통해서 결국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눈앞의 선택만 하다 보면 저희가 우파 지난번에 비판했던 것처럼 쇼트트랙에 대한 국민적 호의가 없어지면 나중에 쇼트트랙은 금메달 땄을 때 우리 군면제 주지 맙시다. 이렇게 되면 정치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본인들의 어떤 바로 앞에 있는 눈앞의 이익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진짜 스타가 되려면 멀리 보고 진짜 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우리가 또 뭐 하기로 했었죠? 황대헌, 황정음. 뭐 최근에 본 작품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한 명 이슈를 더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송하윤이 있었잖아요. 송하윤 씨. 네. 송하윤 씨는 어떤 포인트예요? 그 학폭이잖아요. 학폭 문제인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2번 전학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강제 전학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2번 중에 한 번은 고3 2학기 때. 그래요? 누가 고3 2학기 때 전학을 가죠? 아무튼 다이나믹한 고등학교 생활을 뭔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이때도 이분이 피해자로부터 제보가 왔을 때 일면식도 없다 뭐 이런 소속사에서 이런 변명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강제전학 2번을 간 게 되니까 사실은 이거 그러면 이 건 말고 얼마나 많은 학폭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라는 이건 아닌 오히려 더 사태를 더 악화시켰던 것 같은데 이 송하윤 씨 같은 경우는 인스타 같은 데도 전혀 사과문도 없고 물론 가볍게 사과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NS에서 올린다라고 해서 피해자의 어떤 PTSD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의지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의지 없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나타나고 있고 그냥 그대로 잠복하다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략적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나중에라도 송사로도 번지거나 했을 때 사과를 한 기록이 있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마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 싸움을 할 때 무죄가 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이 없어가지고 무죄가 꼭 나는 게 아니라 증거불충분. 그 혐의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무죄가 나는 거거든요. 무죄라는 건 확인된 죄가 없다라는 하는 거지. 정황상 저 사람이 범인 맞는다라고 되는 경우들이 사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름한 게 지워지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류의 전략 아닐까. 왜냐면은 뭐 일면식도 없다. 그 동창이랑 이게 되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중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구 픽으로 보는 그 수준의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제를 더 키우는 건데 지금은 일단 그 당사자들끼리의 이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그럼으로써 이제 이분들이 이미 찍어놓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엎어지려고 하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린 살아야 되고 개인의 취향과 기호를 생각해서 자기의 꿈을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건데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하는 건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증돼서 사과하는 건 근데 그때부터는 사과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되게 테크니컬한 그건 그냥 사과가 아니라 인정일 뿐이고요. 그렇죠. 근데 대중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인간은 무릇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그걸 자기가 본인이 느꼈다면 그리고 사과를 안 했으면 뭐 일단 저희도 무죄 추정으로 바라봐 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얻어맞는 것보다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뭐 어떤 뭐 너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파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솔직함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선 대중을 바라보면서 갈 게 아니라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가야죠. 모든 사과의 문제는. 근데 자꾸
SNS에다 올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송하윤 씨가 SNS에다 안 올리는 걸 갖다 지탄하는 건 아니고요. 네. 피해자한테 만약에 잘못을 진짜 했다면 제대로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과 안 하시고 아무것도 변명도 없으시면 그냥 그렇게 대중에게 이침의 형벌을 받겠죠. 네. 그리고 그 이침의 형벌은 만약 사실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 참.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학폭 예를 들어 송하윤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뜬 배우다 보니까 네. 저희 세대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갖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고3이라고 하면은 꽤 옛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한 20-30년 전의 이야기를 맞아요. 뭐 미투 이런 거랑도 연결되는데 20년 전의 이야기. 한 40년 전에 그 뭐 이렇게 한 거를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되게 뭐랄까 그 주저앉히려고 하는 의도도 사실 없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게 경계하게 되지 않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대로 똑바로 사과도 안 하고 잘못한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철면피식으로 대응을 하면 그러면은 사람이 당연히 억하심정이 생기고 그 사람이 계속 나와서 활동하는 걸 보고 그 어느 사람이 그거를 그 올바른 마음으로 그거를 볼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자꾸만 이런 것들이 그 과거의 문제는 사실 과거로 어떤 것들은 묻어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맞죠. 원래는. 근데 그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질곡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를 그때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고 자꾸만 키워나가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조시프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대중을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정말 되게 정말 순진하고 원칙적인 얘기처럼 들릴 정도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고 사과문도 스토리에 올리잖아요. 네. 하루 있으면 없어져 사과가. 막 증발되는 사과야. 수증기 사과인 거죠. 그쵸. 그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인생에서 남는 게 뭘까요? 스토리처럼 사라지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이침에 형벌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인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네요. 참 안타까운. 학폭으로 피해받은 모든 분들이 그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그거. 진짜 그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예, 그 정말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이 방송 학생들 듣고 계시면 네. 누구 때리지 마세요 함부로. 네, 정말로 그 사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오래 가고 정말 영혼의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